한때 번화가 골목마다 하나씩은 반드시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깔끔하게 정돈된 룸들이 줄지어 있고 예약 없이는 들어가기 어렵던 그 공간, 왁싱샵이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면 언제부터인가 그 간판들이 하나둘 사라지거나 다른 업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레이저 시술이 대세가 돼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교체가 아니라 구조가 통째로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붕괴의 전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왁싱샵을 그냥 작은 미용 가게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겉으로는 아담해 보여도 안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비용 구조가 숨어 있었어요. 일단 공간 구축 비용입니다. 왁싱샵은 일반 미용실처럼 거울 앞에 의자 몇 개 놓는 구조가 아니에요. 시술 부위가 신체에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 독립된 룸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룸마다 전용 침대를 들이고 조명을 설치하고 방음과 프라이버시를 위한 칸막이 공사까지 해야 했어요. 룸 하나 꾸미는데 수백만 원이 들었고 그게 서너 개씩 쌓이면 초기 인테리어 비용만 수천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소모품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왁싱은 매 시술마다 왁스를 새로 쓰고 위생 패드를 교체하고 일회용 도구를 소모합니다. 위생이 상품의 핵심이다 보니 재료비를 줄이기 어려운 구조였어요. 고급 왁스와 피부 진정 제품까지 갖추면 시술 한 번당 소모품 비용이 상당했습니다. 관리사 인건비도 고정비였어요. 왁싱은 숙련된 관리사의 손기술이 핵심인 업종입니다. 자격을 갖춘 관리사를 고용하거나 원장이 직접 시술해야 했어요. 예약이 꽉 찰 때는 문제없지만 빈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인건비가 고스란히 고정 손실이 됩니다. 잘 될 때는 완벽한 구조였지만 한 번 꺾이면 버티기 어려운 구조였어요. 그렇다면 이 무거운 구조를 감당하면서도 왁싱샵이 번화가마다 넘쳐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 시절을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미용에 관심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왁싱샵이 번성하기 위한 조건이 그 시절엔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먼저 미용 문화의 폭발적 확산이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한국 사회에 그루밍 열풍이 불었어요. 단순히 얼굴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몸 전체를 가꾸는 것이 자기 관리의 기준이 됐습니다. 피부 관리, 네일, 속눈썹, 그리고 제모, 몸의 모든 부위를 세심하게 관리하는 문화가 빠르게 퍼졌어요. 왁싱은 이 그루밍 트렌드의 핵심 아이템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키니 문화의 확산이었어요. 해외여행이 대중화되고 수영복을 입는 기회가 늘면서 채모 관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수영장, 워터파크, 해수욕장, 노출이 많은 상황이 늘어날수록 왁싱샵을 찾는 손님이 늘었어요. 여름 시즌이 되면 예약이 몇 주 앞까지 꽉 차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성에 대한 신뢰였어요. 집에서 혼자 제모하다 피부 트러블이 생긴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문 관리사의 손길은 안심이었습니다. 피부 타입에 맞는 왁스를 선택하고 시술 후 진정 케어까지 해주는 전문적인 서비스. 이 신뢰가 왁싱샵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였어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진 시절, 그게 왁싱샵의 전성기였습니다. 왁싱샵이 팔았던 건 단순히 제모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이 업종이 진짜 팔았던 건 프라이빗 케어였어요. 그리고 그 케어를 만들기 위해 아주 치밀한 공간 설계와 서비스 구조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왁싱은 굉장히 사적인 서비스입니다.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낯선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경험이에요. 이 심리적 장벽을 넘게 만드는 게 왁싱샵의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공간 설계부터 달랐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늑하고 정갈한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은은한 조명, 깔끔하게 정돈된 룸, 관리사의 부드러운 응대, 이 모든 게 긴장을 풀어주는 장치였어요. 단골 손님, 이 씨를 예로 들어볼게요. 처음 왁싱샵 문을 열었을 때 많이 긴장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가 시술 전 과정을 차분하게 설명해주고 피부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통증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안내해줬어요. 시술이 끝난 후에는 진정 케어까지 해줬습니다. 그 경험 하나가 그분을 단골로 만들었어요. 이후 매달 같은 관리사를 찾았습니다. 관리사와의 관계가 핵심이었어요. 내 피부 타입을 알고 민감한 부위를 기억하고 지난번 시술 결과를 토대로 이번에 더 나은 방법을 적용해주는 사람. 이 신뢰관계가 재방문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었습니다. 단순한 미용 서비스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전담 케어. 그게 왁싱샵이 전성기에 팔았던 진짜 가치였어요. 그런데 이 프라이빗 케어 판매 방식이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강력한 무기였지만 동시에 업종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갉아먹는 구조적 약점
장점이기도 했어요. 왁싱샵의 핵심 상품은 공간이 아니라 관리사였습니다. 수강생들이 요가원을 강사 때문에 다니듯 왁싱샵 손님들은 관리사 때문에 다녔어요. 손이 가벼운 관리사, 피부 트러블 없이 마무리해주는 관리사, 대화가 편한 관리사, 이 관리사를 보고 예약하고 이 관리사 때문에 재예약하는 구조였습니다. 충성 고객은 왁싱샵이 아니라 관리사에게 충성하는 거였어요. 여기서 치명적인 약점이 생겼습니다. 관리사가 떠나면 손님도 따라 떠났어요. 인기 관리사가 독립해서 근처에 새 왁싱샵을 차리는 순간 기존 손님의 절반이 따라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원장 입장에서는 열심히 관리사를 교육해놨더니 경쟁자가 되는 셈이었어요. 관리사를 붙잡으려면 급여를 올려야 하고 올리면 고정비가 늘고 그래도 결국 떠나면 고스란히 손해였습니다. 위생 문제도 발목을 잡았어요. 왁싱은 피부 직접 접촉 시술이다 보니 위생 관리가 조금만 소홀해도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나쁜 경험이 빠르게 공유됐어요. 후기 하나가 가게 전체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관리사 한 명의 실수가 전체 매출에 직격탄을 날리는 구조였어요. 강점이 약점으로 뒤집히는 순간 그게 이 업종의 변곡점이었습니다. 관리사 의존 구조가 흔들리는 사이 밖에서 거대한 적이 오고 있었습니다. 홈왁싱이었어요. 2010년대 중반부터 홈왁상 제품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왁싱샵 업계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집에서 혼자 왁싱을 하다가 피부가 상하면 결국 전문샵을 찾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홈왁싱 제품들이 파고든 지점은 접근성과 가격이었어요. 왁싱샵에서 부위 하나 시술 받으면 최소 2만 원에서 5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홈왁싱 키트는 온라인에서 1만 원 안팎에 살 수 있었어요. 여러 번 쓸 수 있으니 회당 비용은 더 낮아졌습니다. 예약을 잡고 시간을 맞추고 이동하는 수고 없이 집에서 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었어요. 유튜브가 이 흐름을 폭발적으로 가속화했습니다. 홈왁싱 방법을 알려주는 튜토리얼 영상들이 쏟아졌어요. 어떤 제품을 사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통증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전문 관리사만 알던 노하우가 유튜브를 통해 무료로 공개됐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이 무너진 거예요. 코로나19가 결정타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왁싱샵 문이 닫히면서 어쩔 수 없이 홈왁싱을 시작한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생각보다 괜찮다는 걸요. 거리두기가 풀려도 왁싱샵으로 돌아오지 않는 손님들이 생겨났습니다. 한번 홈왁싱에 익숙해진 손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홈왁싱이 수요를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사이 더 근본적인 위협이 밖에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레이저 제모였어요. 처음엔 왁싱샵 업계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레이저는 피부과나 의원에서 하는 거고 가격도 비싸니 대중화되기 어렵다고 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레이저 제모가 파고든 지점은 왁싱의 가장 큰 약점이었어요. 왁싱은 반복해야 합니다. 한 번 받고 끝이 아니라 털이 자라면 또 받아야 하고 평생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서비스예요. 한 달에 한 번, 매달 비용이 나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레이저 제모는 달랐어요. 몇 번 시술을 받으면 영구적으로 털이 자라지 않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레이저가 더 경제적이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2010년대를 지나면서 레이저 제모 가격이 빠르게 낮아졌습니다. 초반엔 피부과에서만 받을 수 있었고 비용도 높았어요. 그런데 전문 레이저 제모샵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비 가격이 낮아지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시술 단가가 빠르게 떨어졌어요. 왁싱샵 누적 비용과 비교해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 됐습니다. 통증 문제도 결정적이었어요. 왁싱은 아픕니다. 아무리 숙련된 관리사라도 왁싱 특유의 통증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워요. 반면 레이저 제모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통증이 크게 줄었습니다. 아프지 않고 반영구적이고 장기적으로 저렴한 레이저 앞에서 왁싱의 경쟁력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레이저 제모가 시장을 잠식하는 사이 더 조용하지만 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채모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바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미용 트렌드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몸에 대한 철학이 달라진 거였어요. 과거의 채모 관리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채모는 제거해야 할 것, 감춰야 할 것으로 여겨졌어요. 여름이 되면 노출 부위의 채모는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있었습니다. 이 압박이 왁싱샵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어요. 해야 하니까 하는 수요. 이게 안정적인 고정 수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후반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바디 포지티브 운동이 확산되면서 채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움직임이 생겨났습니다. 해외 셀러브리티들이 제모하지 않은 모습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고 SNS에서 채모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콘텐츠들이 퍼졌어요. 채모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인식이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20대 직장인 박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굳이 왜 해야 하나 싶다고요. 내 몸인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였어요. 이 인식의 변화가 왁싱샵의 고정 수요를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수요가 하고 싶으면 하는 수요로 바뀌는 순간 업종의 필수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채모 인식이 바뀌는 사이 미용 시장 자체도 빠르게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왁싱샵이 독점하던 바디케어 수요가 여러 방향으로 쪼개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건 훨씬 다양하고 전문화된 대안 공간들이었습니다. 피부 관리샵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제모를 넘어 피부 자체를 관리하는 수요가 커졌어요. 각질 제거, 보습 케어, 트러블 관리, 왁싱샵이 제모에 집중하는 동안 피부 관리샵은 더 넓은 영역을 커버했습니다. 한 번 방문으로 여러 가지 케어를 받을 수 있으니 소비자 입장에선 효율적이었어요. 왁싱도 함께 제공하는 피부 관리샵이 늘면서 왁싱샵 단독 방문의 필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네일샵과의 복합화도 흐름이었어요. 네일 케어와 왁싱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복합 미용 공간들이 생겨났습니다. 한 번 방문으로 여러 가지를 해결하려는 소비자 니즈를 파고든 거예요. 왁싱만 전문으로 하는 단독 샵보다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경쟁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남성 그루밍 시장의 성장도 변수였어요. 남성 왁싱 수요가 늘어나면서 남성 전문 그루밍샵들이 생겨났습니다. 기존 여성 중심의 왁싱샵과는 완전히 다른 콘셉트였어요. 남성 고객들은 여성 중심 공간에서 불편함을 느꼈고 남성 전문 공간으로 수요가 이동했습니다. 결국 왁싱샵이 뭉뚱그려 팔던 제모 서비스라는 가치가 목적별로 분해되면서 각각의 전문 공간들에게 흡수됐어요. 평균적인 케어를 팔던 공간이 세분화된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시장이 세분화되는 사이 왁싱샵이 다시 살아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이었어요. 한번 문을 닫은 자리에는 다시 왁싱샵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일단 임대료 문제입니다. 왁싱샵은 번화가나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있어야 했어요. 손님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접근성이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를 지나면서 이런 입지의 상가 임대료가 폭발적으로 올랐어요. 왁싱샵은 시술 한 건당 수익이 제한적인 업종입니다. 관리사 한 명이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시술 건수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려면 예약을 항상 꽉 채워야 했는데 홈왁싱과 레이저 제모에 손님을 빼앗기는 상황에서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위생 관련 규제도 강화됐어요. 피부 직접 접촉 시술을 하는 업종이다 보니 보건당국의 관리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소독 설비를 갖춰야 하고 위생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정기 점검을 받아야 했어요. 규제를 지키는 데 드는 비용이 늘어날수록 소규모 왁싱샵의 수익성이 악화됐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도 왁싱샵은 매력적이지 않은 임차인이 됐어요. 왁싱샵은 특수시설이 필요하고 업종 이미지가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가 까다로웠습니다.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카페나 네일샵이 훨씬 나은 선택이었어요. 버티던 왁싱샵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그 자리엔 다른 미용 업종이나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물리적으로 재진입이 막힌 구조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왁싱샵들은 어떨까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찾아보면 아직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전성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살아남은 게 아니라 버티고 있는 거라는 표현이 더 정확해요. 지금 남아있는 왁싱샵들을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레이저 제모를 함께 제공하는 복합 제모샵으로 변신했거나 특정 부위에 집중하는 전문샵이거나 피부 관리와 결합한 복합 미용 공간입니다. 왁싱만 단독으로 파는 순수한 왁싱샵은 이미 거의 사라졌어요. 살아남으려면 무언가를 덧붙여야 했습니다. 레이저 장비를 들여놓고 피부 케어 메뉴를 추가하고 남성 고객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레이저 제모를 추가하는 순간 그건 이미 왁싱샵이 아닙니다. 제모 전문 복합샵이거나 피부 관리샵이에요. 왁싱샵이라는 업종의 정체성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정체성을 지운 채 살아남은 거예요. 이용 고객 구성도 달라졌어요. 전성기엔 20대에서 30대 여성이 주 고객이었지만 지금 왁싱샵을 찾는 손님은 레이저로 해결되지 않는 특수한 수요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가 예민해서 레이저를 못 받거나 임시 제모가 필요한 상황이거나 호막싱이 어려운 부위를 관리하는 경우에요. 대중적인 수요가 아니라 틈새 수요만 남은 겁니다. 한때 번화가 골목의 당연한 풍경이었던 왁싱샵이 이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만 찾아가는 곳이 됐어요. 대중의 일상에서 밀려나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왁싱샵은 사라졌지만 그 안에 있던 욕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 몸을 깔끔하게 관리하고 싶은 마음, 전문가의 손길에 나를 맡기고 싶은 마음, 자신감 있게 몸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건 지금도 우리 안에 있어요. 다만 그 욕망을 담는 그릇이 바뀐 겁니다. 호막싱이 집안으로 수요를 끌어들이고 레이저 제모가 반영구적 대안을 제시하고 채모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번화가, 고나가, 골목 왁싱샵의 그릇은 깨졌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당연하게 있는 공간들도 언젠가는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다음 차례는 어디일까요? 구조를 보면 보입니다.